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주제가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 주제를 선정하셨을까요? 그 영화에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많이 네. 들어봤어요. 이병헌 나오고 네. 김영철 나오잖아요. 거기서 김영철이 나중에 그 이병헌이 복수하려고 찾아왔을 때 말이 그게 안 나오죠. 복수하려고 찾아왔을 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 김영철 그 얘기했잖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모욕감을 줬어.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심정이 딱 그래요 지금. 제가. 왜냐면은 올해 8월달, 9월달, 10월달 거치게 되면서 현대차를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좋게 봤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뭐 뒤에 뭐 GDI 엔진 그걸 떠나서 이렇게 되면은 또 현대차가 소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상대적으로 실망감 때문에 네. 그런 영화 대사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현대차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증권사 뭐 리서센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목표 주가 상위 조정하게 되고 다 올해 그랬어요. 실적 좋다고 다 얘기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아마 몇 주 전에 현대차 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0 그 옛날 차화정 10년 전에 차화정 그때 영업의 피크가 8조 8천억이었고 이제 그걸 뛰어넘게 되면서 현대차는 적어도 24만 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3분기 실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해도 내년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현차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대차 좋게 바라봤던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실망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3분기 실적의 명과 암 그렇게 좀 주제를 만들어봤어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팀장님? 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1조 5,518억 1,900만 원. 이게 전년 대비 마이너스 3.4%. 근데 아시겠지만 품질 비용을 미반영을 하게 되면 2조 9천억이거든요. 정말 어닉 서프라이즈예요. 현대차가 이게 한 번씩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묻어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을 때 그냥 또 안 좋은 거를 핑계 삼아 이 비용을 반영시켜 버리고 그때 털어버려. 그리고 또 정말 좋을 때는 이 좋은 걸 또 기회로 삼아서 이런 걸 숨겨놨다가 털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그 뭐 여담이지만 삼성중공업이 다 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 뭐 이런 부실을 다 털어냈다고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다음에 좋아졌을 때 과연 그런 게 안 나올까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요 두 개 보는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런 연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잠수함 수출했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업 그 방송 나가면은 한 번씩 댓글 어떤 댓글이 올라오냐면은 너무 기업 친화적으로 얘기한다. 기업 편한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들을 때 확실히 편들을 쓰고 깔 때 확실히 까요. 그렇지. 그렇게 저는 중간에 애매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까는데 현대차도 오늘 잘한 거 그리고 못한 거 확실히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나눠서 네. 깔 땡 까고 칭찬은 칭찬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거 얘기부터 좀 네.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잘한 건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품질 비용 미반영하기 이전에 2조 9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잘했어요. 잘 팔았지. 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이게 3분기 성과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네.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고 요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현대차 IR 자료에서 포온 건데 이 50.6% SUV 차급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제네시스 4.9%. 그러니까 SUV하고 제네시스 이걸 합치게 되면은 51.5%예요. 그러니까 비싼 차종을 정말 잘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대차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싸고 좋은 차. 맞아. 도요타 항상 도요타 경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네시스급 같은 그리고 비싼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브랜드 거.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렇죠.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네.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 GV60이라든지 GV70, GV80, 우리 스튜디오도 GV80 타시는 분 계십니다. 네. 이거 제가 볼 땐 타이거 우즈가 한몫했어요. 네,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SUV 비중이 그래서 GV80 이런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SUV 비중이 53.2%고요. 이게 어디 시장에서입니까? 전체? 이게 아니면은 3분기 전체, 3분기 전체?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전체 아, 네. 우리나라 글로벌 모두 포함해서. 네, 다 진짜 포함해요. 많이 팔. 그럼 네. 진짜 잘 판 네. 거네. 많이 판 거고 중간에 18.6%가 준중형. 이게 저저 C 차급인데 아마 이게 제가 제가 기억한 게 맞을 거예요. A 차급이 경차고 B 차급이 소형차고 C 차급이 이제 준중형 그리고 D 차급이 중대형. 아,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돼요. C차급의 아반떼, 소나타 뭐 이쪽이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제네시스 그리고 SUV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기타 차급이 아이오닉 이제 전기차 이런 포함. 건가? 전기차 포함. 그런데 6.7%가 돼 있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이 전체는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SUV가 진짜 압도적이네. 근데 그 제가 그 성남쪽 가는 게 여수대로 있잖아요. 그 여수대로 타고 가다가 차 디테일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네. 이 수입차 저런 게 있었나? 뭐 레인지인가 뭐 랜드로버인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텔로라이드인 거야. 화성 심시 번호판을 달고 있던데 텔로라이드가 텔로라이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펠리세이드 미국판인가? 그러니까. 그게 맞죠? 아닌가? 텔로라이드? 텔로라이드? 아니 그 현대는 펠리세이드, 기아는 텔로라이드. 이렇게 많이. 그래가지고 차만 좀 막히면 옆에 세워가지고 혹시 이거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고 진짜?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새 디자인이 많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남성미보다 여성미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 보니까 이 차가 왜 미국에 잘 팔리는지 그래서 저는 딱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와일드한 야성미? 궁뎅이 큰 거 좋아하지. 네. 텔로라이드 괜찮네. 그죠. 오. 실제로 보면 차 더 이뻐요. 이게 약간 진짜 미국 그리고 느낌 내네. 텔로라이드 이게 고스트 블랙인가 고스트 비전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블랙 그 말 그대로 블랙이거든요. 진짜 이뻐요. 차 정말 이뻐요. 아마 국내 출시되면은 아마 바로 1등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실하게 칭찬하고 계시네요. 네, 확실하게. 그러니까 전 말했잖아요. 전 좋은 거 확실히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국산차 중에서 정말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차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텔로라이드. 그래가지고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누적 미국 판매량. 여기 보시면은 기아가 5위고 웃겨요. 기아가 5위예요. 기아가 5위고 이게 텔로라이드 효과라 보시면 돼요. 진짜 많이 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6위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현대차 아직까지 5위권, 6위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아하고 현대차를 합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36만 7천 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3위 수준이에요. 이번에 GM 수준이에요. 이번에 37만 2천 대거든요. 5천 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현대차 그룹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도 정말 잘했다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나눠 보게 되면 5위, 6위지만은 합치게 되면은 3위라고 해도 거의 무방한 수준인 거죠. 1등, 2등은 못 따라가더라도 3위 수준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어찌 보면 최대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잘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상반기 완성차 그룹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 3위예요. 현대차.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은메달. 토요타가 1등, 2위가 폭스바겐.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400만 대, 510만 대이기 때문에 너무 3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사실 3위, 4위, 5위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300만 대니까. GM을 이겼다라는 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이렇게 또 하나 빠졌네요. 3분기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이 15,212대요. 그래서 인피니티를 제꼈어요. 3분기에만 해도 15,000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텔로라이드 같은 비싼 SUV도 많이 팔고 제네시스 같이 비싼 차도 정말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고급 차도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현대차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들 속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게 기존 차들.
품질 비용 네. 3분기에. 그러니까요. 이 아까 이제 뭐 품질 비용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음. 품질 비용이 어떤 개념인지 네네.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자산으로 아니야 그 삼각 자산 된다. 삼각 자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 자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이게 품질 비용이 그러니까 고객 관리 비용이라 해야 되나? 그냥 요거 사고 터질 수 있어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충당금인데. 네, 충당금인데. 네. 요거 사고 그러니까 터질 수 어떤 있으니까. 부실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리콜. 네, 털어내는 거고 리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이게 연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다로 치고 그냥 털어내버린 거,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품질 비용은 그냥 손해를 본다라고 보면 돼요. 기업에서 손해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손해를 보는 비용이다. 네, 손해 보는 비용. 그래서 이거를 1조 원 넘게.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이제 현대차 좀 깔 겁니다. 네. 이제 깔 건데. 깔 겁니다. 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판매도 잘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도 칭찬할 만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어떤 거를 좀 잘못하고 있느냐? 왜 아직까지 이런 손해 비용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째거든요, 지금. 이게 2020년도 3분기에도 그때는 코로나 핑계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도 야, 많이 털었네. 2조 1,350억을 털었었거든요. 더 많이 털었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털고도 1조 3천억을 털었다는 게 합치게 되면은 3조 4천억이에요. 3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네, 3조 5천억. 네, 근데 결국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세타2 GDI 엔진. 요거 때문에 이 엔진 결함 때문에 이 충당 비용을 그러니까 손해 비용을 계속해서 털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재생 쪽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차 쪽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현대차는 이익이라는 거죠. 털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현대차도 그 좋게 얘기하면 하나씩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디스를 하자면 디스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탄은 이제 세타 엔진, 그리고 2탄은 이제 MCU 문제, 3탄은 이제 GMP 문제. 이거는 OBC라고 방송 막판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020년 3분기에 2조 1,352억을 털어내고, 그리고 그해 4분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코나 EV 리콜. 맞아. 요거 때문에 충당금 3,800을 선정했었거든요. 2010년에 이거 털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없겠지. 이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걸 핑계로 또 1조 3천억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또 털어내는 거죠. 이게 결국 그 세타 엔진 결함 때문에 엔진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보상 비용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보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털어내는 비용, 그러니까 충당금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2 엔진 문제가 어쨌든 이 길거리 위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돌아다니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돌아다닐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비용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타 엔진 관련해서 평생 보증 프로그램 그거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보증 프로그램, 미국 같은 경우 보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아닌데 결함을 우리 직접적으로 고객이 제시하지 못하면 보상을 못 받아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네.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잘안 해줘. 박해요. 그런 거 네. 보면 너무 박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서 그 GV80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풀옵션이 6,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너무 근데 우리나라는 9천만 원이 넘잖아. 그래. 1,900이에요? 네, 미국은? 미국 그렇게 돼요. 우리 비싸. 우리한테 자국민들한테 혹은 오히려 그러네.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강판 두께 차이. 예. 아 맞아. 그거 있잖아요. 그 진짜 국내 차는 그 차량 경영화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교통의견 얘기했었잖아요. 한 번은 사고 때문에 차 정비소 들어갔어요. 정비소 들어가 그 사고 조사 때문에 정비소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거짓말 안 하고 그 차체 그 판 있잖아요. 그 손으로 찢는 걸 봤어요. 찢어진다고? 이 정도 약하니까 운전 저보고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통 의경하면서 사망 사고도 많이 보고 교통 사고도 많이 보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 같은 운전을 되게 방어 운전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그걸 보고 저 충격 먹었어요. 진짜 사고 나면 죽겠구나. 저 찢어진다고? 종이차처럼 찢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팔라딘님이 호갱이요. 국내 기업인데 국내 소비자가 호갱이. 그 팔라딘 국내 차 그 팔라딘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예전에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막 하면서 세타 엔진이 뭐 들어가나 봤는데 진짜 많네요.
네. 그건 네. 맨 마지막에 합시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맞네. 그것도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따로 있겠죠. 그래서 엄청 일단은 많네. 뭐지? 엔진 결함을 얘기하려면 이제 세타 엔진이 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현대차가 시리우스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미쓰비시 진열 4기통 엔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로얄티를 주면서 사용을 하다가 미쓰비시 거를 예, 이걸 이제 2004년부터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시리우스 엔진을 쓰다가 이런 식으로 엔진을 현대차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기업이 엔진을 스스로 개발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 충격인 거죠. 글로벌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충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쇼킹했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세타 엔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배기캠에 가변 밸브 타이밍을 달고 가변 흡기 기구를 장착해서 세타2 엔진으로 진화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네, 거죠. 업그레이드를 시킨 네. 거죠. 네. 그래서 가변 벨트 타이밍 이거를 제가 봤다가 뭔지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네. 이거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일본제 엔진을 쓰다가 2004년도에 세타 엔진을 개발이 됐고 그게 현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타2 엔진인데 그 차량 같은 데 보면 뒤에 GDI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다 엔진 보면 GDI라고 돼 있잖아요. 요즘에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국내 차들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료 분사 방식에 따라서 뒤에 보면 MPI가 되는 것도 있고 GDI가 되는 것도 있고 LPI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세타2 엔진 GDI가 뭐냐면은 직접 분사 방식의 세타2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GDI 엔진이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 그래가지고 GDI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바로 연료를 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으로 바로. 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이게 우측편이 GDI 엔진인데 원래는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를 흡기 밸브 위쪽으로 해요. 원래 위에다. 네, 원래 위에 하는데 네. 이게 세타2 엔진 GDI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료 분사를 이 연소 실내로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좋나?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비가 좋아지게 되고 출력이 좋아지게 돼요. 불안전 요소 비율이 낮아지는 거야.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엔진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국내에서 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어찌 보면 이런 연유 때문에 싸고 좋은 차라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가성비 연비도 좋고. 그렇죠. 연비 좋고 출력도 괜찮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직접 분사 방식이라 가지고 보시면 쏴버리네. 인젝션이 바로 이제 연소실 안쪽으로 네네. 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이전에 기존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LPI 방식인데 이게 이제 포트에다 분사한 흡기 밸브 위쪽으로 분사를 하는 거예요. 분사를 하는 거. 그래서 LPI에서 GDI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GDI 엔진이 이제 현대차의 네. 주력 엔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점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단점이 단점도 있다는 거. 있겠지. 네. 장점은 뭐 연비 좋아지고 당연히 출력도 좋고. 네, 출력도 출력도 좋고 좋고.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단점은 이게 연소실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네. 이 뭐라 해야 되지? 요 실린더 내부에 커넥팅 로드 위쪽으로 카본 슬러지가 생겨요. 뭐가 잘 때가 때가 낀다. 그러니까 때가 낀다는 거죠. 기름때. 그러니까 기름때가 낀다는 거죠. 이 기름때 때문에 이제 연비도 떨어지게 되고 엔진 출력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초반에는 거죠. 그게 좋았는데 네. 대려 후반에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젝터에서 바로 이제 연소실 쪽으로 이제 이 연료를 쏟아 보니까 이 연료가 제대로 연소가 돼야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피스톤 위쪽으로 이제 카본 슬러지가 생기게 되고 이 카본 슬러지는 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연비를 떨어뜨리게 되고 출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했을 때는 엔진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불스 원샷.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카본 슬러지를 닦아내는 청소를 해야 돼요. 따로. 네, 그럼 따로 해야 돼요. 엔진은 아예 드러내야 돼서 청소해야 되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거죠. 근데 그런 걸 현대차에서 서비스로 해주면 계속 해주면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청소를 GDI 엔진 그러니까 세타2 GDI 엔진이 달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5만 킬로가 넘어갈 정도로 엔진 청소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비소 한 번은 가볼 가봐야 필요가 되겠구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차 같은 게 이번에 뽑기 잘했냐고. 맞아요. 그때 저 괜히 나온 차량-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있었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정말 깨끗한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끼기 전. 그러니까 피스톤과 실린더 내부예요. 새거. 실린더 내부와 이게 피스톤인데 정말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때가 끼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흡기 밸브 위쪽에 카본 슬러지가 쌓인 게 좌측편이고 우측편이 이제 그 피스톤 위쪽에 이제 카본 슬러지가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엔진이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속된 편 한번 쓸게요. 마탱이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DDI 엔진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대부분의 다는 아닌데 대부분 차량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하면 드러나가지고 이게 차량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비소에 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현대차와 소송도 진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국내에는 현대차 외에 대체할 만한 차량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대 기아차 외에 탈 만한 차량이 솔직히 없어요. 지금 뭐 G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르노 삼성도 그렇고 또 뭐 있죠? 그 말고 쌍용. 쌍용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후순위를 말씀드리고 있는 쌍용이 뭐 최근에 뭐 토레스 같은 경우 잘 나왔다고 그러지만 잘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쌍용이라든지 르노 삼성이라든지 뭐 GM은 대체할 만한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이건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국내 그 현기차 비중이 70% 아직도 70% 넘잖아요. 그죠? 넘죠. 네, 넘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과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I 엔진의 문제점이 그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카본 슬러지가 쌓이게 되는데 이게 피스톤 위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흡기 밸브 이쪽에도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스 원샷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다 된다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된다는 안 거죠.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진 청소, 내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정비사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려면은 이제 충분히 정비사들 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예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급발진 하지 말고 급출발 급점거. 급출발 급점 죄송합니다. 네. 급출발 급점거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엔진 청소도 한 번씩 해주자 그러고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팀장님이 현대차 안 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기면 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또 있어? 자, 우리 이게- 진주님 와주셨고요. 하루백사님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슬라라고요. 어. 뭐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서 개인 진짜 취향으로 또 중요해. 그러시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뭐. 여기서 근데 또 하나의 문제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말해.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온도와 그러니까 카본 슬러지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서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거를 저 화면도 같이 오늘 화면 볼 게 좀 상당히 많아요. 엔진에 이게 일단 엔진 때도 실린더 끼고. 내부예요. 엔진 실린더 내부에 실드 내부에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이게 피스톤이- 피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렇죠. 엔진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카본 슬러지가 그러니까 흡입 타이밍에 그러니까 폭발 타이밍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 타이밍에 연료가 분사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서 스파크라든지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꼭 뭐 때문이냐면 슬러지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엔진 때 슬러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슬러지 때문에 그 슬러지하고 이 폭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때문에 피스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위아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이게 폭발 현상하고 카본 슬러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면 노킹 현상이라 그래요. 그게 노킹. 네. 그래서 엔진에서 소리가 난다. 그 PD 수첩이라든지 자동차 고발 프로그램 보면 현대차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뭐 하잖아요. 해보고. 이게 노킹 현상 때문에 그런 거야. 피스톤이 위아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면서 가다 보니까 이 실린더 내부를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긁는 소리가. 그럼 당연히 마모도 되겠죠. 그렇죠.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다가 커넥팅 그 밑에 피스톤을 받치고 있는 커넥팅 로드 있잖아요. 받침대 쉽게 표현하면. 요게 커넥팅 로드 부러져? 긴 바 같은 게 이게 부러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왜 자꾸 진동이 가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게 부러지게 되면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 긁혔네. 실린더 내부인데 이게 현대
모 모델이에요. 정상적이게 되면은 이거는 독일차야. 독일차인데 안에 깨끗하죠. 실내 내부가 네. 깨끗한데 노킹 현상 때문에 이렇게 긁히는 거예요. 저게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국이죠. 그렇죠. 이런 있으면 안 되는 자국인 거예요. 안에서 계속 네. 흔들린다는 왜냐하면은 이게 철이다 보니까 이게 이게 긁게 되면 스파크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연료 분사가 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위험하겠네요. 그러면서 이게 폭발이 나게 되면서 엔진에 구멍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부러진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커넥팅 현상이. 그래서 이게 엔진 폭발 현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엔진에 이렇게 구멍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엔진에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뉴스엔 또 잘 안 나와. 웃긴 건.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현대차 타다 불났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이 이건 거예요. 원인이 대부분의 원인이 대부분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흡입 타이밍에 그러니까 폭발 타이밍이 아닌데 공기가 들어오는 이 흡입 타이밍에 이 엔진이 분사가 되게 되면서 이게 가열이 되잖아요. 가열이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고열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에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노킹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엔진 폭발이 나게 되면서 이렇게 엔진에 구멍이 발생되는 결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현상이 끝이 안 나다 보니까 현대차는 품질 비용을 계속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판매가 된 현대차를 다 수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 이 GDI 엔진을 쓰는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잠재적으로 이런 위험들을 계속 안고 가면서 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타2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길건 팀장님께서 말씀할 뻔했는데 이게 진짜 많더라고. YF 소나타, LF 소나타, 그랜저 HG, K5, K7, 스포티지 R, 제네시스 쿠페, NF 소나타 트랜스폼 2.4, YF 소나타 2.4, 산타페, 그랜저, 로체, 그리고 소렌토. 소렌토가 중복이 되네. 소렌토가 스포티지도 한 거구나.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네시스도 포함이에요. 제네시스 쿠페. 네, 쿠페도 있고 G80이랑 GV7080도 일부 모델은 그래요? 그래서 저 살 때도 그 얘기가 많았거든요. 야, 그 엔진 문제 있다는데 그래갖고 네. 찾아봤지. 근데 그게 대형 그 안에서도 이제 뭐 2.5냐 3.0냐 갈라지는데 2.5까지는 이거 2.4까지는 이렇게 돼요. 2.4까지는 그 이상은 아니고. 2.5 이상은 그렇게 안. 그럼 그 말인즉슨 지금 이런 단점들이 있고 이런 변수가 있는 엔진이 아직까지도 계속 탑재가 되고 아직도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양산한 차들에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제가 K7이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뻤지. 그걸로 살까 그러다가 그 차량 스펙을 봤는데 와 GDI 엔진 2.4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대차는 사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6에서 2.4에 들어가는 엔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아직까지도 이 엔진을 계속 쓰고 있다면은 당연히 문제인 거지만은 안 쓰고 있더라도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제 안 쓰니까 되지 않냐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엔진이 탑재된 차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그 차들 관련해서 품질 보증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주고 뭐 문제가 제기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꾸준히 나간다는 거죠. 그 차를 폐차하기 전까지 차를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 1년 쓰고 바꾸듯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현대차는 빨리 100% 전기차 되는 게 더 원할지도 몰라요. 나 지금 갑자기 그 생각 들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더 전기차에 몰빵하려고 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얘네들 100% 전기차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찌됐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여러분들께서 아까 오늘 팀장님 정리해주신 이런 이 엔진 세타 엔진의 문제, 단점 이런 거 있어서 그러면 엔진 청소 좀 하면 되고 뭐 그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혹여나 이제 뭐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엔진 자체를 한번 수리하려고 내리는 순간 100, 200이 맞아요.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별도예요. 그냥
꺼내서 보는 것만 해도 공인비, 1,200이에요. 공인비가 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 닫혀가지고 잠깐 열어서 뭐 자, 열어볼게요. 이게 아니라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점검비 몇만 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거 뇌수술하는 거랑 비슷하다. 해부하는 거니까. 이거 잠깐 꺼냈다가 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 이게 내장이고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엔진을 드러낸다는 게 사람으로 치면 심장을 드러내는 거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드러냈다가 이거 이상하면 다시 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실제로 수리하시는 분들도 그 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들기도 하고 이거를 분해 조립 이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차가 안 굴러가 버리니까 엄청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팔라딘님이 그럼 그렇게 문제 있는 엔진이면은 새로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엔진 개발 자체가 쉬운 문제가 엔진 아니고. 개발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2004년까지 일본 엔진을 계속 썼던 거고 그리고 SM5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나왔던 모델이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본 거의 부수지. 아직도 엔진까지. 굴러다녀요. 응, 아직도 잘 굴러다녀요. 네. 아직도 차 굴러다녀요. 좋아요 아직까지도 상태가. 그 뒤에 나온 것들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차도 뒤에 나온 거 너무 가벼워. 맞아. 네, 맞잖아요. 맞아.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엔진 개발 포기한 거야 그냥. 포기하고 신제속 넘어간 거야. 차라리 친환경으로 넘어간 빨리 거야. 전기차를 응. 하자. 차라리 신제속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또 현대차 디스하려면은 또 되게 많은데 일단 그 내연기관 엔진은 요 정도만 얘기해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엔진을 바꾸신 분들 되게 많아요. 엔진을 바꿔요. 엔진 자체를. 엔진 다른 걸로 바꾸나? 그리고 이것도 여담이지만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경찰차가 제가 처음 이렇게 교통을 빠졌을 때 네. 이게 스틱이었거든요. 네.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차 두 대가 엔진 싹 다 자기 엔진이 아니었어요. 다른 엔진이요? 프리에서 그래야 지 엔진이 아니었어. 어쨌든 간에 세타 빼고 세타 괜찮은 세타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죠. 결국 똑같은 거야. 문제 없던 세타. 왜냐면 제가 이거를 실제로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타는 차가 YF 소나타예요. 근데 중고로 샀단 말이죠. 차를 구매하고 그 다음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실린더 내부가 긁히는 노킹 현상. 노킹 현상 때문에 갑자기 경운기 소리 정말 경운기 소리가 크게 나요. 이래? 시동 걸고 움직일 땐 괜찮아요. 어. 엑셀을 밟을 때는 이게 어쨌든 움직이니까 덜하는데 딱 엑셀 떼는 순간 이게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탈탈탈탈탈탈 엄청 소리 났어. 결국 저는 엔진을 내렸거든요. 핸들을 안 흔들려요? 핸들 흔들리죠. 그죠. 이게 이게 엔진 계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엔진 계란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YF 소나타가 저는 우리 수산 씨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좀 바꿨죠? 지금 그대로 타고 있죠. 아직 안 바꿨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아픈 세타 엔진으로 바꾼 거예요. 안 예. 아프면 되지. 예. 근데 이제 그 위험성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꿀복이 자비 딱 부담으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현대차 1센터 가보게 되면 대응이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그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보증이 된다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국내에서는 뭐 거의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래서 타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내연기관차는 아직까지 독일차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택시로 아이오닉 5를 타봤는데 뭐 차 좋더라고요.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결함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는 판단이 안 들고 그리고 그 코나 EV 리콜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즘에는 그 네이버 보니까 블로그에 많이 안 올라오는데 그 레이 중고차 있잖아요. 전기차. 레이 전기 중고차. 이게 그 레이 전기차가 블로그 검색하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OBC, PCB에 그름이 발생되거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은 OBC 그게 뭡니까? OBC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배터리용 DC로 전환시켜준 장치예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고전압이 들어오잖아요. 충전? 충전할 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차에 들어가게 되면 고전압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있는 전자장치를 다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전류를 그러니까 AC를 DC로 전환시켜준 장치인 거예요. 도란스. 그렇죠. 맞죠? 맞아. 전환시킨 장치인데 맞아. 이게 전류가 AC가 너무 세다 보니까 OBC 안에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 역할은 PCB가 있어요. 그 장치. 기판이 있어요.
이 A씨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기판에 그을음이 생기는 거야. 아, 기판에. 근데 그을음이 생기는데 이게 심해지게 되면 여기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겠지. 근데 이런 결함에 대한 블로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걸 삭제시켰는지 모르겠지만. PCB 기판을 바꿨나? 좋은 걸로?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가 과연 eGMP로 넘어가면서 과연 깔끔하게 해결을 했나? 라는 것도 제가 의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네. 그 eGMP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ICC, VCMS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ICCU가 OBC하고 LDC를 합쳐놓은 거예요. ICCU가 뭐냐면은 통합 충전 시스템. 통합 충전. 현대차 전기차의 통합 충전 시스템이라 보면 돼요. 근데 이 충전 시스템에 방금 말씀드린 OBC와 LDC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OBC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류로 전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전류잖아요. 요것 때문에 PCB가 녹거나 화재가 발생된 현상이 있다 보니까 OBC에다가 LDC라는 장치를 합쳐준 거예요. LDC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뭐요? 고전압을 전장용 저전압으로 낮춰준 장치예요. 그게 있어요. 충전기. 네. 그러니까 ICCU에, 그러니까 지금 eGMP로 나오는 전기차에 ICCU라고 하는 통합 충전 시스템이 있는데 통합 충전 시스템 안에 OBC와 LDC를 합쳐놓게 합쳐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A식에서 DC로 변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고전류를 조금 더 낮춰주기 위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LDC를 달았는데 LDC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낮춰준 장치라 보면 돼요. 좀 좋은 도란스 달았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차에 달려 있다는 거 아니면 충전 시스템 자체에 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차에? eGMP 자체에 달렸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 코나 전기차 리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LG화학 잘못으로 몰아갔잖아요. 몰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문제다. 아마 결함 문제가 배터리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배터리도 문제가 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OBC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코나에도 분명히 OBC가 있을 거거든요. 전환해주는. 네, AC를 DC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장치 안에 이 OBC를 제어해주는 PCB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자장치 ECU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CU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낡잖아요. 기계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신차일 때는 이게 조절을 잘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중고차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건 이 PCB가 낡게 되면서 전류를 제대로 조절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레이 전기차의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2020년 4분기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자체에도 OBC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OBC에 들어가는 PCB 있잖아요. 요거는 임팩에서 전량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PCB를 공급하고 있는 임팩이 수혜라는 거죠. 이건 참고사항 말씀드린 거고요. 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ICCU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거를 깔끔하게 완전히 해결을 했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오닉 5가 언제 나왔죠? 2020년에 나왔나?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3년, 4년, 5년 차 넘어갔을 때 그때쯤. 과연 ICCU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현대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지금 우리가 엔진 결함 때문에 나가고 있는 이 품질 비용이 배로 플러스로 나가는 거죠. 그거 그렇게 돼 거기까지 결함 나오게 되면 현대차는 개망이에요. 그치. 그 전에 세탁 거에 대한 것도 나가. 전기차에 대한 것도 나가.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eGMP에 목숨 건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결함을 없애겠다. 그래서 남해경 연구소 전기차 개발센터만 이렇게 없애버리고 엔진 개발 그 전기차 그걸 완전 올인했잖아요. 그치. 근데 올인했는데 만약에 OBC 문제를 해결 못했다? 그러면 영원히 이류예요, 이류. 그렇게 일로 되면 야,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현대차 팔아야 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나 지금 현대차 아니라고 아까 얘기는 하긴 했는데. 현대차 아니면 제네시스잖아요. 아, 그러긴 했는데 만드는 데가 현대다. 내 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역수입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병- 그렇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꾸로 병행을 해야 네. 되나 우리가? 수출용 차량을 그 미국의 엘리바마 수출용 말고 미국 엘리바마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드는 공정을 보니까 와 정말 이거 미래사예요. 거긴 또 달라요. 그래서 엘리바마 공장에서 만든 이 차량을 차라리 역수입해서 타는 게 내가 볼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야 되나? 그게 가능하다면 바꿔와야 되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제가 계속 현대차를 디스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거든요.
당근 줄 때 확실히 당근 주고 채찍 줄 때 확실히 채찍 때려야 돼요. 근데 앞으로 현대차가 지금 말씀이지만은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살짝 걱정되는 게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 현대차 아니 또 고소가 들어올까봐 잘 걱정이 되는데 고발이 될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차라리 빨리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ICCU 저는 완성도가 높다고 믿고 싶어요. 정말 저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잘못되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그렇죠. 응원해야지. 근데 진짜 정말로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고 5년이 지났을 때 조금 전에 레이 전기차 OBC 문제가 과연 아이오닉 5에도 발생되지 않느냐 이걸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그리고 차량에 전자 제어 장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많이 맞아요. 들어가요. 옵션 그러니까 요즘 차들이 이제 옵션이 너무 좋다고. 소위 말하는 ECU라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엔진에만 들어갔어요. 엔진에만 들어갔는데 요새는 전자제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ECU를 개별마다 달다가 이걸 MCU 방식으로 한국에 통합하는 제어 장치로 바꿔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걸 또 뒤집어서 보게 되면 뭐 소위 말하는 독삼사라든지 해외 기업들이 이걸 왜 천천히 할까? 특히나 일본 기업들 왜 천천히 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방송에 잘 노출이 안 되는데 분명히 현대차 사가지고 뭐 전자제어 장치 오류 때문에 계기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시동이 아래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게 많아요. 맞아. 가끔 한 번씩 하거든. 그러거든. 그래요? 한 번씩 멈춰요. 아 진짜요? 네, 한 번씩. 어우 씨. 그러니까 차가 멈춘다는 게 아니라 그 계기판이야. 계기판이나. 네, 한 번씩 뻥나는 것 같아. 어. 그러면 이제 정지해 있을 때 한번 딱 껐다가 키거든요. 이게 전자장치가 그럴 경우가 가끔. 있어. 전자장치가 너무 많다 너무 보니까 많아. 제가 보기엔 초기 원인 정전기 이런 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100%,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정도는 불량품 나오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대처가 문제라는 거죠. 거기는 대처를 숨기지 말고 그거를 깔끔하게 털고 나가면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차 자꾸 너무 숨겨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글로벌 판매수 3위 정도 올라갈 정도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아지게 되면서 발생되는 안티라든지 결함면제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 이거를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고 이거를 미국처럼 평생 보증을 하게 되면서 고쳐주게 되게 된다라면 신뢰도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다 안 준다는데. 안티도 그렇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티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유명하고 좋기 때문에 안티가 있다라고 해서 봐도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숨기고 해결하지 않게 되면서 발생되는 안티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절대 현대차를 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현대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근데 주가 자리로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엄청 매력적이잖아. 16만 4천 원. 네. 왜냐면 저점이 그래도 거의 16만 원이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거의 2년 동안에 16만 원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은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반대인 게 네. 아까 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올해 영업이 10조 간다 얘기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이제 좋게 포장이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장 때문에 네. 꾸역꾸역 눌려가지고 2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실적 품질 비용 때문에 뭐 자꾸 문제가 생기지. 1조. 그리고 또 이제 뭐지 FM 가이드 보니까 원래는 10조였다가 그 가이던스를 9조 원대로 낮췄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주가에 좋게 작용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16만 원짜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위태위태하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저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자마자 3분기 실적을 뜯어보고 난 이후에 바로 뷰를 바꿨어요. 그동안 정말 좋게 얘기했었다가 이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거죠.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더 보자. 안 보는 게 낫다. 내년에. 관망. 내년 가서까지 보자.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품질 비용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번에 뭔가 터지고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사실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안고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품질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래서 실적
거의 실적이 괜찮으면은 이거는 약간 좀 뒤로 하고 실적만 보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냐. 앞으로 그래서 내년 분기 보자는 거야. 또 기업 속에 잊혀질 때. 4분기랑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2020년도 3분기에 리콜 비용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년 되면은 또 올해 3분기에 했던 것도 기억 안 나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실적 좋다고 하면 또 그럼 달려갈 또 수 분위기 있으니까.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분위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아니라 연간 기준 영업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8조 8천억. 만약에 FN 가이드대로 올해 9조 4천억 이렇게 나온다.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도리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이유가 기관 입장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을 보자라는 거죠. 이 품질 비용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난 내년에 한번 다시 보자라는 거죠. 야, 거의 20만 원에서 쭈루룩 흘러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16만 원까지 왔거든요. 제가 방송 요 돈도 나왔을 때 계속 말씀했잖아요. 이 24만 원 가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실적만 보고 24만 원 가야 된다. 이게 결국 20만 원까지 못 가고 이렇게 꼬꾸라지니 참 안타깝네요. 굉장히 긍정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안타까워서 오늘 이런 말씀도 드리는가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으니까 지켜보자. 거기에 그 인플레 감축법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약간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그게 그 피해 보는 거 없었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수도.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당장의 피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그 중간 선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또 어떨지 모르잖아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악재가 되지만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도 짧게 30만 말씀드리면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뒤지게 연락 맞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내년 되부터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정말 진짜 지난주 금요일에 뼈 아팠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4분기 적자액이 나오잖아요.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어차피 내년 가게 되면 DDR5라든지 호재 많지. DDR5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내년 1분기 바닥에는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4분기 가까운 미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년 미래의 먼 미래를 볼 것인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 흔들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어떤 점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내가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릴 거예요. 돈을 쏴. 나는 연락에 사고 오는데 그것에 매도 물량이 나와. 저 띵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하이닉스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기관한테 올릴 거예요. 올릴 때 기인들이 따라 붙겠죠? 네. 저점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 3% 7%이 하이닉스 10% 빼버리잖아요. 걔네들 겁먹어서 못 사요. 다 털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싸게 살라고. 저는 그거라고 봐요. 싸게 사는 것도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물량 내가 사면서 내가 올리고 싶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물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저는 지난주에 했었던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저는 믿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 조센버가 한 발 늦거나 한 발 빠르다고. 그렇죠. 맞아. 팀장 그 얘기.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한 발 빠르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하면 살 거예요. 현대차 보지 말고 하이닉스 봐라.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 자동차에서 IT 쪽으로 살짝 넘어간다?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네. 맞아. 네. 자, 어쨌든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잊고 지냈는데 이런 좀 리스크도 있고 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었고 하지만 뭐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또 매출이나 실적 이런 거는 워낙 또 그리고 점유율도 많이 올라갔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좋은 브랜드의 이미지 가치를 그러게요. 올렸다는 것은 또 장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자동차 박사님이셨어. 민재희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오늘도 YF 소나타 타고 퇴근해야 되니까요. 내일 또 안전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